65세 박정숙, 40년을 남편과 함께한 전업주부.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빚을 3억이나 남기셨어요. 남편은 젊은 여자와 떠나고 정숙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건 빚이 아니었습니다. 30억짜리 빌딩이었어요. 3년 후 건물주가 된 정숙 앞에 야간 경비로 면접 보러 온 초라한 남자. 그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정숙은 올해로 65이었습니다. 40년을 남편 김태수와 함께 살았어요. 태수가 사업할 때 뒷바라지했고 아들 둘을 키우며 평생을 주부로 살았죠. 정숙의 하루는 남편 뒷바라지로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그날도 정숙은 새벽 6시에 일어나 태수 아침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구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태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신문을 봤습니다. 정숙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용돈 좀.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통장에서 뺐어요. 나 바빠. 정숙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태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왔어요.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오빠였습니다. 정숙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정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 박만수는 혼자 지방에서 사셨어요.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셨죠. 정숙은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싫어했거든요. 장인어른은 가난뱅이잖아. 뭐하러 가? 태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았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같이 장례식장에 가야 해. 태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주소 보내요. 정숙은 지방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수는 따로 온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오빠 내외와 친척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빈소에 모셔져 있었어요. 정숙은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저녁 7시쯤 태수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반가워하며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태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여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회사 직원이에요. 운전해줬어요. 정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형식적으로 분양만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정숙이 따라 나갔을 때 태수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와줘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담배를 버리고 정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정숙 씨. 태수가 존댓말을 썼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래요?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던졌어요. 이혼합시다.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40년 참았어요.
태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장인어른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뭘 어쨌다고. 태수는 비웃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빚을 얼마나 남기셨는지 아세요? 3억입니다. 3억? 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오빠한테 들었어요. 장인어른이 투자 사기 당해서 빚을 3억 떠안으셨대요. 이제 그 빚은 당신한테 넘어갑니다. 정숙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나는 그 빚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각자 삽시다. 여보, 제발.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정숙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정숙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 40년이 지옥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태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아까 그 젊은 여자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여자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어요. 장례식장 밖에 주저앉아 정숙은 울었습니다. 4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남편도 떠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이틀 후 장례를 치르고 정숙은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문은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죠. 정숙은 태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친구 집에 짐을 풀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가 이혼 소송을 냈다는 거였어요. 정숙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분이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통장도 집도 전부 명의를 바꿨어요. 부인께 남은 건 없습니다. 정숙은 참담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푼도 안 남았다니요. 정숙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낡은 단칸방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러 온 거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 유품이 그대로 있었어요. 정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숙은 하나하나 만지며 울었습니다. 옷장 맨 안쪽에 낡은 가죽 가방이 있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가방이었어요. 정숙은 가방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정숙아, 아버지 빚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그 빚이 정말 3억이에요? 응. 아버지가 투자 사기 당하셨어. 채권자들이 연락 온다더라. 정숙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숙은 사흘 동안 아버지 방에서 지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태수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며 독촉했고 오빠는 빚 문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숙은 혼자였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정숙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방을 비워야 했거든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했어요. 정숙은 옷장부터 정리했습니다. 낡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 박스에 담았어요. 서랍장을 열자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과 시계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왜 저한테 빚을 남기셨어요? 정숙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힘드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했으니까요. 오후쯤 정숙은 옷장 안쪽에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전 열어보려다 그만뒀던 가방이었어요. 정숙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정숙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첫 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정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전체동 소유자 박만수. 정숙은 다시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전체동 소유자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숙은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건물 감정 평가서였어요. 거기에는 시가 3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정숙은 황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통장 사본도 나왔어요. 잔액이 5억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가방 맨 밑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거겠지.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가난한 아버지였던 것 같아서. 하지만 아빠는 너를 위해 평생 돈을 모았어. 이 빌딩은 내 어머니랑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모아서 산 거야. 30년 걸렸지. 이제 이 빌딩은 내 거야. 내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그 사람 믿지 마. 아빠가 보기엔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 이 빌딩으로 내 인생 다시 시작해.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아빠. 정숙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빚쟁이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딸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남기신 거였죠. 아버지.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검소하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딸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였던 거죠. 정숙은 즉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건물이 정말 존재하나요? 중개인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이에요. 현재 시가로는 30억 정도 됩니다. 정숙은 현기증이 났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0억짜리 빌딩을 남기신 거였어요. 명예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소유자가 돌아가셨으면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정숙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담당 변호사였어요.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정숙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입니다. 변호사가 웃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산이 있으시니까요. 정숙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상속 절차를 시작했어요. 한 달쯤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빌딩은 정식으로 정숙 명의가 됐습니다. 정숙은 빌딩을 찾아갔어요. 역삼동 한복판에 서 있는 깔끔한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정숙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남긴 선물이었죠. 정숙은 눈물을 닦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부동산 중개소가 입주해 있었어요. 2층부터 10층까지는 작은 사무실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숙을 맞았어요. 건물주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만수 회장님 따님이시군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이 건물을 30년간 운영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매달 임대료 관리도 직접 하셨죠.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건물 운영은 제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실이 거의 없어요. 매달 임대료 수입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숙은 놀랐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이라니.
1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수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태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죠. 잘 사세요. 태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젊은 여자와 함께 떠났습니다. 이혼 후 정숙은 빌딩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그리고 건물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받는 거였죠.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이제 68이었어요. 빌딩은 잘 운영됐고 정숙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외로웠지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관리사무소 직원이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건물주님, 야간 경비 자리가 비었습니다.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정숙은 빌딩으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하니 복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어서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정숙이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남자도 멈칫했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정숙과 태수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복도에 침묵만 흘렀어요. 태수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끔하던 얼굴은 수척해졌고 비싼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태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도 달라졌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죠. 정숙은 감정을 추스르며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는 주춤거리며 따라 들어왔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력서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이력서를 받아봤어요. 김태수, 68세, 경력 건설 자재 사업 30년. 정숙은 이력서를 내려놓고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경비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왜 이 일을 지원하셨죠?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해서입니다. 정숙은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3년 전 그렇게 거만하던 사람이 지금은 경비 일을 구하러 왔다니요.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셨군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이력서를 다시 봤어요.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수가 움찔했습니다. 혼자 삽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젊은 여자도 떠났나 봅니다. 태수에게 돈이 없으니까요. 집은 어디 사세요? 고시원입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태수의 몰락이 한눈에 보였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물주님, 이분 채용하시겠습니까? 다른 지원자도 있긴 한데. 정숙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태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숙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태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무 시간이랑 월급은 직원이 설명해 줄 겁니다. 성실히 일하세요. 정숙이 사무소를 나가려는데 태수가 불렀습니다. 정숙 씨.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건물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남남입니다. 정숙은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숙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본 태수는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태수는 야간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근무했어요. 정숙은 가끔 저녁에 건물을 찾았습니다. 태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건물을 확인하러 온 거였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정숙이 건물 1층 로비를 지나가는데 태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다가 지나쳤어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건물주님.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물었어요. 왜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숙은 비웃었습니다. 궁금하세요? 당신이 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당신 없이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이 건물이 정숙 씨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왔겠죠. 당신답네요. 정숙은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성실하게 일했어요. 지각도 없고 청소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입주민들도 태수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밤 정숙이 늦게 건물에 들렀습니다. 서류를 두고 와서 가져가려고요. 1층 로비에 태수가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지나가려다 멈췄어요. 태수의 도시락을 봤습니다. 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반찬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갔죠. 서류를 챙기고 내려오는데 태수가 여전히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그냥 갈까요? 정숙은 결국 다가갔어요. 왜 우세요? 태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태수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은 태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사업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이었어요. 그 여자가 요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요? 망했습니다. 6개월 만에요. 빚만 2억 생겼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빚쟁이들이 찾아오자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저는 집도 팔고 차도 팔았어요. 그래도 빚을 다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 사는 거군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들한테도 연락 못 합니다. 제가 아버지 자격이 없어서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정숙 씨, 아니 건물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면 뭐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보였다고.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버리고 젊은 여자 따라간 제가 한심하다고요. 정숙은 태수를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어요. 김태수 씨,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4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덕분에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유산을? 네. 당신이 빚쟁이라고 욕했던 그분이 저한테
30억짜리 빌딩을 남기셨어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빌딩이 장인어른 거였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건물주입니다. 태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실히 일하세요. 당신을 채용한 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경비가 필요해서입니다. 정숙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태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숙이 건물에 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받아줬습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태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죠. 2달쯤 지난 어느 날 정숙은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건물주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수가 들어와 정숙 앞에 섰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표입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왜요? 일하기 힘듭니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건물주님한테 불편할 것 같아서요. 정숙은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 앉으세요. 태수는 망설이다 의자에 앉았어요. 정숙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였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숙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가가 붉어졌어요.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네, 제 아버지는 평생 절약하며 이 빌딩을 사셨어요. 저를 위해서요. 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을 빚쟁이라고 욕했어요. 정숙 씨를 버리고 떠났고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뉘우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정숙은 태수를 봤습니다. 사표 받지 않겠습니다. 계속 일하세요. 성실하게요. 건물주님. 그리고 하나만 약속하세요. 뭡니까?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돈 때문에, 젊음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정숙은 사표를 찢어버렸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한 달 뒤 정숙은 건물 옥상에서 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는 옥상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정숙이 다가가자 태수는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건물주님, 왜 올라오셨습니까? 바람 좀 쏠어요. 정숙은 난간의 기대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태수도 옆에 섰습니다. 예쁘죠? 정숙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전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는데. 바쁘셨나 봐요. 아니요. 눈이 멀었었습니다. 돈만 보고 살았어요. 정숙은 태수를 봤어요. 후회하세요? 태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정숙 씨를 버린 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저를 뒷바라지했죠. 아이들도 잘 키웠고요. 근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랬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숙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요.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건물주님은 행복하십니까?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정숙은 태수를 봤어요. 김태수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라도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주셔서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답게 살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숙에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야, 잘 지내니? 응.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계신지 알아? 정숙은 멈칫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알아볼게. 정숙은 전화를 끊고 건물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태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김태수 씨. 네, 건물주님. 아드님들한테 연락하세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니까 연락하세요.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태수는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태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태수의 아들들이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태수는 아들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아들들은 울면서 아버지를 일으켰죠. 정숙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하게 만드는 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경비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들들과 화해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정숙이 건물을 나서는데 태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조심히 가십시오, 건물주님. 수고하세요. 정숙이 걸어가는데 태수가 불렀습니다. 건물주님. 정숙이 돌아봤어요. 고맙습니다. 제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 씨도 이제 행복하세요. 네. 건물주님도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정숙은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 남긴 선물이었죠. 정숙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죠. 정숙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숙은 기대됐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은지가 한 문장을 가리키며 낮게 말한다. 이 조항, 회사가 인수되는 구조입니다. 굳어버린 얼굴들, 흔들리는 눈빛, 식은 땀. 계약. 체결하시면 이 회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 숨기고 싶었던 진짜 내용.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가족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오래된 빌딩 7층, 아침 8시 30분. 최은지는 오늘도 회사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29살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은지는 여전히 계약직 사원이었죠. 은지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불을 켜고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커피를 준비하는 것. 은지는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12잔이구나. 은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임원 5명, 팀장 4명, 그리고 까다로운 박 부장까지 모두 커피 취향이 달랐죠. 설탕 2스푼에 프림 적당히, 설탕 없이 블랙으로, 연하게, 진하게. 은지는 모든 걸 외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커피를 내리는 동안 은지는 자신의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책상 한쪽 구석에 놓인 명함이 눈에 들어왔죠. 명함에는 사원 최은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원. 은지는 그 단어를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명함에는 사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은지가 하는 일은 사무보조였습니다. 서류 복사, 우편물 정리, 회의실 예약, 그리고 커피 심부름까지. 은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시험에 떨어졌고 현실의 벽 앞에서 은지는 일단 취업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가 되었지만 은지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김 과장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친절한 편이었지만 오늘은 바쁜 표정이었죠. 네, 과장님. 은지는 커피 트레이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세팅 좀 해줘.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 임원진 전부 참석하시거든. 알겠습니다. 몇 시 회의인가요? 10시. 그리고 자료는 한 사람당 2부씩 준비해줘. 혹시 모르니까.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긴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까지. 은지는 의자를 정돈하고 테이블을 닦고 빔 프로젝터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자료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각 자리에 놓았죠. 은지는 꼼꼼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은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죠. 은지 씨, 커피 한 잔 부탁해요. 신입사원 최 대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보다 나이도 어렸지만 최 대리는 정규직이었습니다. 은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어떻게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얼음 많이 넣어주세요. 은지는 다시 커피 머신 앞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은지는 최 대리를 힐끗 봤습니다. 최 대리는 책상에 앉아 여유롭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은지야, 이 서류 복사 좀. 이번엔 박 부장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늘 은지를 반말로 불렀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지만 박 부장은 은지를 아래 사람 취급했죠. 네, 부장님. 몇 부 필요하세요? 20부. 그리고 양면으로 해. 종이 아까우니까. 은지는 서류를 받아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복사기 앞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은지는 서류를 힐끗 봤습니다. 회사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실적이 안 좋네. 은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에는 빨간 글씨로 적자가 표시되어 있었죠.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은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사가 끝나고 은지는 서류를 박 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박 부장은 서류를 받으며 힐끗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지야, 너 계약 언제까지지? 은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그래야 계약 연장되지.
은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는 것을요. 회사는 계약직을 계속 갈아치우며 인건비를 절약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죠.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도시락을 먹으며 은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은지는 잠시 쉬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 다시 불렀죠. 은지야, 이거 팩스 좀 보내줘. 은지는 일어나 팩스를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복사기 앞을 지나는데 박 부장과 이 차장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 그 애 뭐하는 애야? 커피 기계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쓸모는 있잖아요. 자빌 다 시키면 되니까. 은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은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하루만 참자. 나도 언젠가는 내 실력으로 일할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정리해야 할 서류가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임원 회의가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은지는 회의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의자 배치, 자료 준비, 빔 프로젝터 작동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죠. 9시 50분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 전무, 상무, 그리고 각 부서 임원들까지. 은지는 문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원들은 은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은지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죠.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대표 비서인 한 실장이 급하게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 씨, 이거 좀 들고 가요. 한 실장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극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뭔가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한 실장은 바쁜 척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가져다 드리기만 하면 돼요. 넌 내용 몰라도 되니까. 은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은지는 회의실로 향하며 봉투를 내려다봤죠. 봉투 겉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은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해외 투자? 회사가 해외 투자를 받는 건가요? 은지는 걸음을 멈추고 봉투를 자세히 봤습니다. 봉투가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습니다. 한쪽 귀퉁이가 살짝 열려 있었죠. 은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은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프라임홀딩스와 디지털 솔루션 간 투자 계약서.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프라임홀딩스. 은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여러 중소기업을 인수한 투자회사였죠. 은지는 계약서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은지에게 계약서는 익숙한 문서였습니다. 은지는 조항을 하나하나 훑어봤죠. 그때 6페이지에서 은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본 계약 체결 이후 투자 지분 82%를 프라임홀딩스가 소유한다. 은지는 다시 읽었습니다.
82%? 그건 사실상 경영권 인수를 의미했습니다.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다음 조항을 읽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인력 구조 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존 경영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은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 조정? 그럼 많은 직원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은지는 계속 읽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자산 처분권, 브랜드 사용권, 심지어 사무실 건물까지 프라임홀딩스가 관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인수가 아니라 사실상 회사를 넘기는 거잖아. 은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는 시계를 봤습니다. 회의 시작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급히 계약서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계약서를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하지만 은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저 계약직 사원일 뿐이었으니까요.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모든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늦었네. 박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지는 계약서를 대표이사 앞에 놓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은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약서를 집어들었죠. 나가봐. 대표이사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은지는 회의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계약서를 검토해 봅시다. 대표이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계약만 체결되면 우리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전무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목소리였죠. 은지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은 걸까요? 82% 지분을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걸까요? 은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앉아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으로 프라임홀딩스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라임홀딩스 중소기업 인수 후 대량 해고로 논란. 프라임홀딩스 인수 기업 1년 내 자산 매각 후 폐업. 은지는 기사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빼앗아가는 거였죠.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계약직인데. 은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웃으며 나왔습니다. 좋아. 이 계약 정말 좋은 것 같아. 맞아요. 우리 회사 살릴 기회예요.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이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라는 걸요.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말해야겠다고. 비록 자신이 계약직이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은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직 몇몇 임원들이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대표이사와 전무 그리고 박 부장이 계약서를 놓고 토론 중이었습니다. 저기,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은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죠. 실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제야 박 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죠. 뭐야? 회의 끝났는데 왜 들어와? 은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 계약서요. 제가 잠깐 봤는데 박 부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계약서를 봤다고?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은지는 당황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해서요. 대표이사가 비로소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이상하다고? 무슨 소리야? 은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계약서, 지분 82%를 프라임홀딩스가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경영권 인수인데 전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그게 투자 조건이야. 큰 투자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지.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구조조정 조항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인력 감축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박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하하, 커피나 타던 애가 계약서를 읽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계약서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대표이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은지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6조 3항에 보면 자산 처분권이 프라임홀딩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7조 2항에는 브랜드 사용권도 그쪽이 갖게 돼 있어요. 전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그 조항들을 합치면 프라임홀딩스는 이 회사의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회사를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죠. 박 부장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봐. 6조 3항. 박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지가 말한 내용이 정확했으니까요. 대표이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써 있어? 박 부장은 대답 대신 계약서를 대표이사에게 건넸습니다. 대표이사도 직접 읽기 시작했죠. 은지는 서서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계약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변호사랑 다시 검토해 봐야겠어. 전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서명해야 하는데요. 대표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해 보여. 일단 보류하자.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계약은 당장 체결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박 부장이 은지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회사 일에 참견하는 거야?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라서. 박 부장은 화를 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야. 넌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대표이사가 손을 들어 박 부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해. 은지 씨 덕분에 큰 실수를 막을 수도 있어. 박 부장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은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은지 씨, 혹시 이 계약서 전체를 검토할 수 있어?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요? 응. 법학 전공했다며? 변호사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봐줘. 은지는 망설였습니다. 계약서 전체를 검토한다는 건 큰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닌데요. 대표이사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전문가 의견은 나중에 들으면 돼. 일단 내 눈으로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줘.
은지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책임감도 무거웠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은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계약서를 펼치고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은지가 계약서 검토한대. 계약직이 무슨 계약서를 법학과 나왔다던데? 은지는 신경 쓰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었죠.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은지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3시 은지는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정리했죠. 총 7개의 독소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지분 관련 조항, 구조조정 조항, 자산 처분 조항, 브랜드 사용권 조항. 모두 프라임홀딩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은지는 정리한 내용을 들고 대표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와. 안에서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검토 끝났습니다. 대표이사는 은지가 정리한 노트를 받아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다 문제가 있다는 거야? 네, 제가 보기엔 모두 위험한 조항들입니다. 대표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은지 씨. 큰 도움이 됐어.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박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차갑게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잘났네, 계약직 주제에. 은지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은지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죠. 은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9시가 되자 대표이사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은지도 뒤쪽에 조용히 앉았죠. 대표이사가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검토한 투자 계약 건인데요. 우리 은지 씨 덕분에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은지는 갑자기 시선이 집중되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표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여러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계약했다면 우리 회사는 큰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프라임홀딩스 측에 재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그쪽 대표가 직접 오십니다. 은지는 긴장했습니다. 재협상이라니 프라임홀딩스가 쉽게 받아들일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지 씨 대단하네요. 법학 전공이셨어요? 몰랐어요. 은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하지만 모두가 은지를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니었습니다. 박 부장은 멀리서 은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점심시간 은지는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사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먹으려는데 박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은지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박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은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박 부장은 은지를 빈 회의실로 데려갔죠. 문을 닫자 박 부장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지 씨, 어제 일 때문에 얘기 좀 해야겠어요. 네, 부장님. 박 부장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계약서를 검토한 건 월권이에요.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요청하셨는데요. 박 부장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중요한 건 당신이 계약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은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해요? 저는 회사를 위해서. 박 부장이 은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당신이 회사를 위한다고요? 박 부장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은지에게 다가섰죠. 은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계약, 우리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은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 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프라임홀딩스가 이 회사를 인수하는 거 우리 몇몇 임원들이 계획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프라임홀딩스와 합의했어요.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 독소 조항들도.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넣은 거예요. 회사를 프라임홀딩스에 넘기는 대신 우리는 그쪽 임원 자리를 받기로 했거든요. 은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배신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 다른 직원들은요? 해고되는 건 알고 계셨어요? 박 부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회사가 어차피 망할 거예요. 우리라도 살 길을 찾아야죠.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박 부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거? 이게 현실이에요, 은지 씨.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박 부장은 은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오늘 오후 회의 때 조용히 있어요. 괜히 나대지 말고. 은지는 고개를 들어 박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부? 당신이? 계약직 주제에? 박 부장은 비웃었습니다. 은지 씨, 당신 계약 이번 달 말이죠? 연장 여부는 우리가 결정해요. 알아들었어요? 은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생각 잘해요. 조용히 있으면 계약 연장해 줄게요.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방해하면. 박 부장은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박 부장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은지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던 은지의 노력은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거였죠. 은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샌드위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1시 은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떡하지? 조용히 있어야 하나?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회사는 망하고 많은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는 것을요. 은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프라임홀딩스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지난번 인수한 회사들의 기사를 읽었죠. 프라임홀딩스 인수 후 3개월 만에 전 직원 해고. 프라임홀딩스 회사 자산 매각 후 폐업 처리. 은지는 기사를 읽으며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은지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회의실에는 이미 우리 회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부장도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은지를 보고 눈빛으로 경고했죠. 은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대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투자를 통해 귀사와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몇 가지 조항이 우려스러워서요. 프라임홀딩스 대표가 웃었습니다. 아, 그 부분은 표준 조항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은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대표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은지는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 부장이 계속 은지를 힐끗거리며 경고의 눈빛을 보냈죠. 여기 보시면 투자 금액이 50억 원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당연히 저희가 경영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프라임홀딩스 대표의 말에 우리 회사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82% 지분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대표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투자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이 정도 조건이면 오히려 좋은 편입니다. 대표이사가 계약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내 구조조정 조항은 왜 필요한 겁니까? 프라임홀딩스 대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효율성을 위한 겁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고 핵심 인재를 남겨야 회사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은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지가 조사한 바로는 프라임홀딩스는 인수 후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했으니까요.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부장이 놀란 눈으로 은지를 쳐다봤죠. 저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대표가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시죠? 대표이사가 소개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입니다. 법학 전공이라 계약서 검토를 도와줬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대표는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 그래요? 무슨 할 말이 있나요?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은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프린트한 신문 기사들이었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귀사가 지난 3년간 인수한 회사 5곳 모두 1년 내에 대량 해고를 했습니다. 은지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경영 상황에 따라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3곳은 자산 매각 후 폐업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윈윈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쳐다봤죠. 프라임홀딩스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계약서 부칙 4조를 보세요. 은지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 체결 후 자산 처분권이 전적으로 귀사에게 넘어갑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인수 아닙니까? 대표이사가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은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 부장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은지 씨, 이건 전문가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당신이 나설 문제가. 은지는 박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장님, 저도 이 회사 직원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저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박 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대표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투자를 하려는 건데. 은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당한 투자라면 왜 비밀유지 조항을 넣으셨습니까? 계약서 8조 5항을 보세요. 은지는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면 이 계약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숨길 게 없다면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합니까? 대표이사가 프라임홀딩스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프라임홀딩스 대표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업계 관행이고 은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투자 계약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은지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투자 계약 사례들이었죠.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들입니다.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도 이렇게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임원들은 자료를 돌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끝에서 박 부장이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잠깐만요. 다들 속지 마세요. 박 부장은 은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의 그 조항들, 사실은 우리가 넣은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 부장에게 향했죠. 대표이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 부장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어차피 망합니다. 실적 보셨잖아요. 계속 적자고 빚만 늘어나고 있어요. 박 부장은 프라임홀딩스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임원들이 프라임홀딩스와 합의했습니다. 회사를 넘기는 대신 우리는 그쪽 임원 자리를 받기로요. 대표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한 거야? 박 부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팔아넘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은지는 박 부장을 노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럼 다른 직원들은요? 해고되는 건 알고 계셨죠? 박 부장은 은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은지 씨, 이게 현실이에요. 회사 살릴 능력 없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대표이사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박 부장,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박 부장은 비웃었습니다. 대표님도 아시잖아요. 이 회사 앞으로 6개월도 못 버틴다는 거. 차라리 이렇게라도 정리하는 게 나아요. 프라임홀딩스 대표도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진행한 겁니다. 계약 내용도 모두 박 부장님과 합의했고요. 은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계약 비밀유지 조항, 여기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요. 은지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본 조항은 계약 체결 이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즉,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부장은 은지가 말한 내용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대표도 얼굴이 굳어졌죠.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계약의 모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계약 체결 전이니까요. 박 부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건 그냥 형식적인 문구일 뿐이야. 은지는 계약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조항입니다. 프라임홀딩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협상했습니다. 은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실하게요? 그럼 왜 인수 후 해고 계획을 숨기셨습니까? 프라임홀딩스 대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죠. 알겠습니다. 이 계약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박 부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 정말 위험합니다. 대표이사는 박 부장을 노려봤습니다. 위험한 건 자네야, 박 부장. 회사를 배신한 자네가 더 위험해.
박 부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표이사가 프라임홀딩스 대표를 향해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죠. 우리는 이런 식의 투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대표는 화가 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기회 다시 안 와요. 대표이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대표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표이사가 박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박 부장, 당장 사표 내. 박 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 건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도 조사하겠어. 모두 책임지게 될 거야. 박 부장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표이사가 은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은지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회사를 지켰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대표이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은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힘이 빠졌죠. 동료들이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지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회사 살린 거예요. 은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칭찬이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계약은 막았지만 회사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대표이사가 은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대표이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죠. 은지 씨, 앉으세요. 은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서류를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은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규직 전환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정말요? 대표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자격이 충분합니다. 은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무팀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 팀을 맡아주면 좋겠어요.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무팀을요? 저는 아직 변호사도 아닌데. 대표이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용기와 정직함이죠. 당신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격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가 웃었습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에요. 변호사 2명을 채용할 겁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일하면 돼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은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딘 보람이 있었죠. 자리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새 명함이 들어 있었죠. 법무팀 팀장 최은지. 은지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이었고 팀장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은지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는데 이제는 달랐죠. 은지 팀장님, 축하드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무시당하고 무력감을 느꼈던 그 순간들을요. 은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며칠 후 새로운 법무팀이 꾸려졌습니다. 변호사 2명과 은지, 그리고 보조 직원 1명까지. 작은 팀이었지만 은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첫 팀 회의에서 은지는 말했습니다. 우리 팀의 목표는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까지 신경 쓸 거예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일 겁니다. 직급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옳은 말이라면 들을 거예요. 변호사 중 1명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작은 목소리가 무시당하는 것. 팀원들은 은지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회사를 나서며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퇴근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볍고 당당했죠. 은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법무팀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회사의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법률 상담도 맡았죠. 어느 날 오전 대표이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은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모든 임원과 팀장들이 모여 있었죠. 대표이사가 심각한 표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라임홀딩스가 우리를 고소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은지도 놀랐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대표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전무가 물었습니다. 50억이요?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대표이사가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은지 팀장, 이거 가능한 건가요? 은지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했죠. 프라임홀딩스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성실 의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약 체결 전에도 양측은 성실하게 협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전무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은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프라임홀딩스가 우리를 속였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회사를 인수할 목적이었고 투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나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들이요. 프라임홀딩스가 과거에 인수한 회사들의 사례, 그리고 박 부장과의 내통 기록까지. 대표이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 부장과의 내통 기록도 있어요? 은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네, 박 부장 컴퓨터에서 복구한 이메일들입니다. 프라임홀딩스와 주고받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은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메일에는 회사 인수 계획과 임원 자리 약속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임원들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이사가 물었습니다. 이걸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은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의 증거입니다. 전무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은지 팀장, 이 사건 맡아주세요. 변호사들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지는 법무팀으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을 모아 회의를 시작했죠. 지금부터 우리 팀의 가장 큰 싸움이 시작됩니다. 은지는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프라임홀딩스는 큰 회사입니다. 변호사도 여럿 있고 자금력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팀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프라임홀딩스의 과거 사례를 더 조사합니다. 둘째, 박 부장과의 내통 증거를 확실히 정리합니다. 셋째,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을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한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과거 사례 조사를 맡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저는 법리 분석을 하겠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전체 전략을 짜고 증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은지와 법무팀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전략을 짰죠. 일주일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은지는 법정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프라임홀딩스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계약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실 의무 위반입니다. 판사가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세요. 은지는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계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 사기 계약을 거부한 겁니다. 프라임홀딩스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사기라니요? 증거가 있습니까? 은지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원고 측이 과거 3년간 인수한 회사 5곳의 사례가 있습니다. 은지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투자 명목으로 접근했지만 결과는 인수와 해체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패턴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원고 측과 저희 회사 전 임원의 내통 기록입니다. 은지는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고 측이 저희 임원에게 회사 인수를 제안하고 대가로 임원 자리를 약속한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프라임홀딩스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협상이었고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개인적인 협상이 아닙니다. 원고 측 법인 이메일로 보낸 공식 제안이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재판이 끝나고 은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잘하셨어요. 프라임홀딩스 변호사 당황한 거 봤어요?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재판까지 더 준비해야 합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은지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첫 재판은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대표이사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은지 팀장.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은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겨야 해. 2달 후 최종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은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최선을 다하자. 법정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임원들, 직원들, 그리고 언론까지. 이 사건은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라임홀딩스 측 변호사가 먼저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선의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피고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부당합니다. 은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변호사는 계속 말했죠. 저희가 요구하는 50억 원은 정당한 손해배상입니다. 계약 준비 과정에서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은 금액입니다. 변론이 끝나고 판사가 은지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측, 최종 변론하세요. 은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고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원고 측은 투자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은지는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원고 측이 지난 5년간 투자한 회사 8곳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중 7곳이 1년 내에 폐업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사기입니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자산을 빼내고 직원들을 해고한 뒤 폐업하는 겁니다. 프라임홀딩스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은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여기 각 회사의 폐업 과정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은지는 두꺼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받아 확인했죠. 모든 회사가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인수 후 3개월 내 대량 해고, 6개월 내 핵심 자산 매각, 1년 내 폐업 처리. 은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투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약탈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은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원고 측과 저희 회사 전 임원 박 부장의 녹취록입니다. 은지는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박 부장과 프라임홀딩스 대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사 넘기면 임원 자리 확실한 거죠? 물론입니다. 계약만 체결되면 바로 발령 내드리겠습니다. 직원들 해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안에 70% 정리할 겁니다. 핵심 인력만 남기고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라임홀딩스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녹취록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은지는 대답했습니다. 박 부장이 몰래 녹음한 겁니다. 자신의 보험용으로 남긴 거죠.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은지는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사기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성실 의무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자기 방어입니다. 은지는 법정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을 겁니다. 회사는 해체되고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계약직 사원이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위치였죠.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은지를 바라봤죠. 재판장님, 저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는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은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멋있었어요. 완전히 압도하셨어요. 은지는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은지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프라임홀딩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 측의 투자 제안은 선의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이는 사기에 해당하며 피고 측이 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법정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죠. 또한 원고 측과 피고, 회사 전 임원의 공모 사실도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고발을 권고한다. 판결이 끝나고 은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동료들이 환호하며 은지를 안았습니다. 이겼어요. 팀장님 덕분이에요.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회사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지 팀장,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한 겁니다. 며칠 후 은지는 다시 회의실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커피를 나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법무팀 보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은지는 새로운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팀 정규직 최은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은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야.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은지는 더 이상 커피 심부름만 하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법무팀장이었죠. 은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은지는 다음 업무를 위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